설날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가 양방향 모두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비성 정체는 밤 11시 이후, 귀경 정체는 내일 새벽 2시 이후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다양한 설맞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유가족이 참사 이후 세 번째 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포스코의 건설 사업과 스포츠팀 창단에 개입해 2억 원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포스코 이권 개입에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선 주자들의 검색 수치를 보여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했지만 하락세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해 초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녀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후에는 조성진 씨의 스튜디오 연주도 들려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설날 저녁 모처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는 고향에 계신 분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번 연휴가 그렇게 길지를 않다 보니까 벌써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고속도로와 국도, 귀경길, 귀성길 모두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정체가 극심한 시간대는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4시쯤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체 고속도로의 4분의 1 이상이 시속 40km 미만의 정체 구간이었고요. 일부 구간은 말 그대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황이지만 정체가 양방향 모두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시내 도로가 막히면서 서울요금소 주변도 붐비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역대 설 연휴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면서요? 예, 한국도로공사는 7시 20분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424만 대로 오늘 밤까지 모두 51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당일 505만 대가 이용한 게 최대치였는데 그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휴가 짧아서 교통량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보들 기자 바로 뒤쪽은 지금 보면 그렇게 차량이 많아 보이진 않은데 고속도로 중간중간 계속 정체 구간이 있다는 얘기고요. 정체는 오늘 밤늦게까지 일단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하행선의 흐름은 밤 11시가 넘으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예, 하지만요,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정체는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 2, 3시는 돼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녁 7시에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출발 5시간 10분, 목포 출발 4시간 10분, 광주 출발 4시간 20분, 대전 출발 3시간, 강릉 출발 2시간 50분입니다. 평소 주말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수준입니다. 예. 근데 대개는 설 다음 날이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럼 내일은 고속도로 사정이 좀 어떨까요? 예,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셋째 날인 내일 오늘보다 100만 대 정도 적은 411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성길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로 올라오는 건 오늘 못지않게 힘듭니다. 예, 귀경 정체는 오전 9시에서 10시쯤 시작돼서 오후 4, 5시 절정에 달하고요. 다음 날인 30일 새벽 2, 3시는 돼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시작된 비가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부 지역에선 눈으로 내릴 수도 있어서 운전하실 때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던 촛불 집회는 오늘 하루 쉬었지만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종이에 새해 소망을 적어 새끼줄에 묶습니다. 애군을 막아준다는 부적을 직접 만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설 당일이지만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 서울 도심 관광지들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날씨도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네, 사람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경복궁 저 같이 구경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13주 동안 빠짐없이 열렸던 촛불 집회의 빈자리는 예술인들이 메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항거하는 의미로 풍물놀이와 전통춤을 선보이며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들이 건설되는데 빨리 세상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짜를 상징하는 오후 4시 16분에는 유가족들의 합동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세배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차례를 지냅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차례를 마친 세월호 유가족과 봉사자들은 떡국을 만들어 추모를 위해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특검 수사 곧바로 정점을 향하게 되지요.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특검이 삼성그룹과의 뇌물고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위해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희혜원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설 당일인 오늘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삼성그룹이 연루된 뇌물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공식 휴무일로 밝힌 것과 달리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설 직후로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 다음 달 초까지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가운데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대면 조사에선 특검보와 부장검사가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제대무 지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얼마 전 뉴스룸에선 최순실 씨가 포스코 임원 300명의 평판 문건을 가지고 다니며 포스코 인사의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특검에선 최 씨가 포스코 사업에도 적극 개입해 2억 원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황은현 포스코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구과학관 철강 홍보시설 설치에 대해 최순실 씨 측근인 김영수 당시 포레카 대표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황 사장은 해당 내용을 권호준 포스코 회장에게 보고했고 그룹 홍보실에도 관련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홍보시설 공사 용역은 김 씨가 지정한 업체가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계약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대행 수수료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해당 용역권을 자신의 측근인 포레카 김 전 대표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자금 사정을 해결할 확실한 광고 수주권을 따내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용역권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박 대통령을 통해 안전수석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최 씨와 대통령의 공모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포스코 홍보관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는 포스코가 운영하는 스포츠단 모두를 자신의 이권 사업에 포함시키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 최순실 씨 개인회사 WK는 포스코 측에 46억 원 규모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합니다. 이에 포스코는 럭비, 축구 등 이미 7개의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고 창사 이래 첫 손실이 발생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포스코에 안종범 전 수석의 전화가 옵니다. WK의 소극적인 태도를 사과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 종목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후 WK는 포스코에 포스코 스포츠 사업 개편안이라는 서류를 건넵니다. 해당 문건에 그려진 포스코 스포츠단 조직도를 보면 축구팀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포츠팀을 WK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팀은 물론 펜싱팀과 태권도 팀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포츠팀들의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 권한을 WK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포스코 고위임원과 직원이 직접 WK를 찾아가 통합 스포츠단 창단은 너무 과도하다며 펜싱팀을 창단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한 겁니다. WK는 이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올해 포스코는 펜싱팀을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포스코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덴마크 검찰이 현지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김태영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유라 씨 송환 여부가 구금 시한인 30일에 결론 날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정유라 씨의 구금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건데요. 덴마크 검찰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어제 자정쯤 보도 자료를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덴마크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네, 덴마크 검찰은 이달 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철저히 검토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기 전까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앞서 정 씨의 혐의가 덴마크 현행법상 범죄인 인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했고 또 정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정식 통보가 오는 대로 검토를 마친 뒤 신속히 답변을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 씨의 구금 시한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정 씨의 송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주 더 걸린다는 게 덴마크 검찰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정 씨의 구금 시한이 모레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다시 한번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금 재연장 여부는 이곳 시간으로 모레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결정되는데 덴마크 검찰은 구금 재연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씨 측에선 20개월 된 아들의 양육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적인 구금 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 씨가 도주 전력이 있는 데다 덴마크 검찰도 구금 연장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힌 만큼 정 씨가 석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덴마크 올보르 현장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자, 설 연휴만 지나면 사실상 이제 막바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앞으로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탄핵 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지난주죠. 무더기로 이제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랬다가 다 채택은 안 됐죠. 예. 근데 보면 이게 대통령한테 유리하지가 않은 증인들로 여러 신청이 됐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45억 원을 내고도 작년에 4월 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요. 취재 결과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더 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대리인단이 신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무릅쓰고라도 시간 끌기 등을 통해 증인 신청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압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권 회장은 작년 2월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대통령이 직접 거명을 하면서 배드민턴단을 창단하라고 권했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말에서 권 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는 건데요. 결국 앞서 신동빈 회장이나 권오준 회장이나 만약 헌재 증인 신문에 나온다면 대통령의 법률 위반과 권한 남용만
입증하는 결과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신청한 증인 중에 물론 채택은 안 됐던데 보면 청와대 증인도 청와대 직원도 있던데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인데요. 예.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된 기업들로부터 그 그룹의 현황 자료를 받은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 자료를 써서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신 재단 출연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런 증인들이 만약 헌재에 나온다면 대통령의 법률 위반, 즉 뇌물 정황만 더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강요, 압박 혹은 대가성 뇌물 뭐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을 지금 증인 신청으로 했다는 건데 결국은 뭐 시간을 우선 끌어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헌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도록 놔두진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연휴 이후 다음 달 1일 10차 변론, 그리고 다음 달 7일 11차 변론, 다음 달 9일 12차 변론 등 총 3번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재신청을 하거나 대리인 사퇴 또는 추가 영입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에 일부 절차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25일이었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고 재판관들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그 직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 얘기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뭐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쪽 입장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자, 지난해 4.13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 모두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당일 출구조사도 엉터리가 많았죠. 그런데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에 주요 언론사가 모두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는데 온라인 빅데이터만큼은 트럼프의 당선을 알고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는 좋든 싫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에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정치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자, 먼저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보시고 지난 한 달간 대선 주자들의 빅데이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어제 저녁 보도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5.3%로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6.3%로 2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큰 변화 없이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 전 총장과 이 시장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각각 3.4%포인트와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반 전 총장과 이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야권 후보만 대상으로 한 지지도에선 문재인 전 대표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출마 선언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빠른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도 거론됩니다. 확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비선호도 조사에서 반 전 총장과 문 전 대표가 나란히 1, 2위에 오른 반면 안 지사는 9위였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자, 대선 주자, 정치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뭘까요? 자, 정치권에서는 네거티브보다도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관심은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당연히 지지율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 대선 주자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대선 주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누가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느냐 이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구글에서 최근 30일 동안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검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100으로 놓고요. 이걸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참고로 주자별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건 저희가 임의로 넣은 건 아니고요. 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구글 트렌드에 순서대로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예. 자동으로 배정된 겁니다. 언뜻 보면 뭐 빨간색이 있어서 새누리당인가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배정됐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해준 걸 그대로 받아서 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지지율하고는 물론 다르죠. 그런데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대선, 미국 대선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검색량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봐도 트럼프의 검색량이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었지만 실제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관심은 확실히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걸 입증한 건데.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대선 주자 좀 볼까요?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예. 가장 높게 치솟은 저 부분이 바로 지난 12일입니다. 반 전 총장이 귀국한 날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컸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면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노렸던 게 이른바 귀국 효과, 들어오면서 지지율도 확 올리겠다. 근데 일단 관심은 좀 받았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귀국을 하면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시면 반기문이란 이름의 키워드는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귀국 직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퇴주잔이나 턱받이 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귀국 이후 불과 2주가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귀국 때 받은 관심과 귀국 직후 이어진 관심은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귀국 관심의 양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탄핵 정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었죠. 예. 탄핵안 통과 이후엔 계속 주춤한 모양새를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갑자기 치솟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일인데요. 바로 JTBC 신년 특집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썰전을 벌인 게 큰 화제가 됐던 때입니다. 이후 또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3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안철수 두 주자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이 계속 쭉 거의 일직선처럼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관심도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괜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희정 지사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좀 볼까요? 네, 보시면 안 지사의 관심도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저 포인트를 보시면 갑자기 상승한 부분이 있죠. 저기가 바로 지난 22일인데요.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관심도 올라가고 지지율도 같이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구글 말고 다른 그 포털 사이트나 검색 엔진도 우리가 좀 데이터를 가진 게 있습니까? 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 단계는 아닌데요. 네이버에서도 반 전 총장의 관심도가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의 흐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지지율하고 뭐 바로 이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죠.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얼마나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글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게 좋다, 싫다, 호불호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자, 연일 소녀상 문제로 공격을 이어가는 일본이 이번에는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 특히나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 지도 요령에 이런 주장을 넣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학교 수업과 교과서 제작의 지침인 학습 지도 요령이 개정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출판사들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2020년도, 중학생은 2021년도부터 예외 없이 한층 강화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됩니다. 竹島はそもそも我が国国際法上も歴史的に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 앞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영토 주장이 실렸습니다. 권철현 당시 주일 한국 대사가 반발하며 일시 귀국했지만 대부분의 초중학교 교과서는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소개합니다. 아베 정권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인 지 20일째인데요. 한일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상대는 영국의 메이 총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이례적으로 메이 총리의 손을 잡고 손등까지 두드리며 친근감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선 새롭게 자신의 강력한 국제사회 우군으로 떠오른 메이 총리에 찬사를 보냅니다.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sovereignty of the British people and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A free and independent Britain is a blessing to the world. 영국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부정적이던 입장도 누그러뜨렸습니다. Today, we've reaffirmed our unshakable commitment to this alliance. Mr. President, I think you said you confirmed that you're 100% behind NATO. 새로운 미영 밀월 관계의 출범을 알린 회담이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것만큼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As far as the sanctions, very early to be talking about that. We believe the sanctions should continue until we see that Minsk agreement fully implemented. 미 언론들은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트럼프 외교 정책에 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역대 최악의 AI로 3,300만 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AI를 옮기는 매개체로 철새가 지목되는데요. 이리저리 이동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걸 막자며 철새에게 먹이 주기가 한창입니다. AI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구석찬 기자입니다. 상자에 실린 먹이가 도착하자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해집니다. 철새들의 먹이는 주로 고구마나 벽시입니다. 방역팀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오거나 습지를 찾아 하루에 2번 모두 1톤가량의 먹이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 을숙도 일대에서 AI에 감염된 쇠기러기 사체가 발견되자 시작된 조치입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던 철새 3만 마리를 한 곳에 머물게 하는 데 성공했고 이 지역에서 AI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AI 피해 농가가 집중된 서해안에서도 먹이 주기가 한창입니다. 자치단체는 물론 환경단체까지 트럭을 동원해 천수만 등 철새 도래지에 벽시를 뿌리고 있는데 더디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러기가 우리 동네에 하나도 안 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철새 먹이 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매개로 AI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철새 이동을 막기 위한 힘겨운 노력은 철새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 설처럼 명절이나 징검다리 휴일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죠. 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천공항 곳곳에 유용한 편의시설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행기 시간에 맞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캡슐 호텔, 또 무료 샤워장까지 박영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면세점이지만 면세점 외에도 공항 곳곳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곳은 캡슐 호텔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환승을 하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키로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에는 씻을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 다른 한쪽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2-3시간 동안 밖에서 머물러야 됐었는데 그 잠깐 짧은 시간인데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용요금은 객실에 따라 시간당 7,000원에서 11,000원 사이입니다. 여객터미널 4층에는 환승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도 있습니다. 일반 승객도 1,000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와 누워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간이 침대도 인기 장소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과 수유시설도 터미널에만 모두 8곳이나 됩니다. 또 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세탁소는 일부 항공사 탑승객은 겨울철에 외투를 무료로 맡길 수 있고 공항철도역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뮤지컬은 무대라는 특성 때문에 영화에 비해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뮤지컬의 본고장인 뉴욕 브로드웨이에선 첨단 기술이 동원돼 무대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들이 군무를 추는 브로드웨이로 잠시 가보시죠.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연인의 입맞춤과 어우러져 램프가 10여 개가 공중으로 올라가 춤을 춥니다. 천장에서 가는 줄이 연결돼 있을 줄 알았던 관객들은 램프갓을 뒤집어 쓴 드론임을 알아챕니다. 태양의 서커스단이 참여한 뮤지컬 파라무어입니다. It was really good. The drones, you mean when yeah, that was awesome. I think acrobatics is so magical anyway, the technology just fits right in. It's like an illusion, the whole thing. 화려한 레이저 쇼와 무인 비행, 최첨단 3D 무대 기술을 선보인 중국 업체는 뮤지컬 관계자들의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Is there a future for this in the performing arts? Absolutely. We're just getting started. 1년에 브로드웨이에 올려지는 뮤지컬은 40여 편. 이 가운데 장기 공연으로 이어지는 흥행작은 10여 편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첨단 기술은 성공의 핵심 관건입니다. 파라무어의 드론 군무는 2년간의 연구의 결실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인 템페스트는 영화에서나 사용되는 모션 캡처 기술을 도입해 관객들이 실제 상황에 있는 듯한 체험을 남겨줬습니다. 문화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 이곳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새해엔 팬들을 설레게 하는 스포츠 대회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3월에 열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입니다. WBC의 사나이 김태균 선수는 타자로는 유일하게 4회 연속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강춘 기자입니다. 2009년 WBC 한일전에 물고 물리는 스토리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입니다. 0대 0으로 팽팽한 4회, 김태균은 일본 선발 이와쿠마에게 결승타를 때려내며 일본의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김태균은 2라운드에서도 멕시코를 주저앉힌 역전 홈런과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린 쐐기 홈런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2009년 대회에서 김태균은 홈런 부문 1위에 올랐고 우리 야구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김태균의 WBC가 강렬한 순간들로만 채워진 건 아닙니다. 4년 전 WBC에선 1라운드 탈락으로 쓰디쓴 실패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WBC 4회 연속 출전, 타자로는 김태균이 유일합니다. 35. 어쩌면 이번 대회가 김태균에게 마지막 태극마크일지 모릅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꿈꾸는 그런 국가대표 게임 중에 또 제일 권위 있는 게임이지 않나. 많은 혜택을 받은 대회니까 또 가서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김태균은 한 달 이상 사이판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며 일찌감치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쌀쌀했지만 오후부터는 따뜻했죠. 하지만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시작될 텐데요. 모레는 기온도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상황도 나빠져 귀경길 정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의 표정도 밝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10도, 광주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등 중남부 지역엔 1에서 5cm,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린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특히 강원 일부 산간 지역은 15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비와 눈은 모레 아침 대부분 그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귀경길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인터뷰를 보내드릴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성진 씨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인터뷰는 작년 11월에 손석희 앵커 그리고 안나경 앵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도무지 그 뉴스룸에 어울리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들려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자, 오늘은 모처럼 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라고 인터뷰를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인터뷰를 마치고 조성진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내드리면서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설날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2월하고 7월에 연주를 했는데 그때 그 열광적인 반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굉장했죠. 네. 제가 좀 걱정되었던 거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한 음악가들이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 명성에 누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경화 선생님께서. 예. 네. 본인도 천재라고 생각은 혹시 하시는지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천재와 조성진 씨의 차이는 뭘까요? 천재는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창조물을 연주를 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예. 천재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다시 봐도 하여간 좀 흥미진진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보다 머리는 좀 짧아지셨네요, 그죠? 네, 얼마 전에 한국 와서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피아니스트 같지가 않고 그냥 모범생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연주할 때 이렇게 머리 막 날리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고 해서 일부러 근데 그렇게 짧게 이발을 했나요? 아니요, 그 머리가 길어서 눈을 가려서 조금 잘라야 될 때가 와가지고. 아, 예. 네. 무척 간단한 이유였군요. 예. 저렇게 공연장에서 연주하시는 거랑 레코딩 작업은 같은 곡이라고 해도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냥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데 혼자 해보니까 되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려웠고 뭔가 고립된 느낌도 있었고. 네. 지금 그 안나경 앵커가 얘기한 앨범이 이겁니다, 그죠? 네. 예. 무슨 그 책처럼 나왔습니다. 순전히 쇼팽 플레이어로만 남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직 보여줄 게 되게 많고 예.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뭐 드뷔시 이런 작곡가들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사실 어떤 인터뷰에서는 칭찬 듣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가끔 듣긴 했지만 저희 선생님들도 그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되게 엄하셨고 부모님은 또 엄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막 띄워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혼자 그냥 취미로 피아노를 치다가 조금만 잘 쳐지는 것 같으면 이거 천재 아닌가 이런 생각. 아, 본인이 본인을? 예. 가끔 하게 되는데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 저는 피아노를 워낙 좋아해요.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피아노를 제가 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이 앨범을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더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조성진 씨의 연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 안나경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곡인지. 네, 쇼팽의 녹턴 20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